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예전엔 활발하고 따뜻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조용해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사람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삶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온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무감각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 융이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에는 놀라운 적응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우리를 진정한 연결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마치 성벽을 쌓아 적의 침입을 막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에요.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고,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차가워,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들은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이 주었고, 너무 많이 신뢰했던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개인의 그림자와 페르소나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과 내면의 진정한 자아 사이의 갈등이 극도로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숨기고 안전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왔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베푼 선의와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기만 했다는 걸요. 처음엔 실망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대우받을까 하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엔 분노가 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깨달았을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접근 방식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들은 조용해져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나서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예요. 마치 화상을 입은 손으로 뜨거운 것을 다시 만지기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요. 융이 강조했던 개성화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험들은 사실 개인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필연적인 단계일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삶이 주는 고통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온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깊은 침묵입니다. 이들은 예전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웃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않죠. 문자나 전화도 점점 줄어들고 소셜미디어에도 자신의 일상을 잘 올리지 않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격이 변했네,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이들의 침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내향성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에요. 외부 세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내면에서 소화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국의 한 40대 여성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평생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도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 다음엔 화가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쉽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않아요. 이건 원망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의식적인 선택이죠. 이들은 말의 무게와 힘을 잘 알아요. 함부로 던진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진심 어린 조언이 어떻게 무시당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아요.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때로 침묵에서 나와요. 이들의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통찰이 담긴 침묵이에요. 그들은 내면에서 자신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 침묵을 오해하기 쉬워요. 왜 저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내게 화가 났나? 하고 걱정하죠.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관계에서의 거리두기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쉽게 맺으려 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기존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투자를 줄여나가죠. 이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반응이에요. 이들은 관계의 진심으로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연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심이 항상 보답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이용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는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형적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원형이 때로는 개인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계속 베푸라고 요구하면서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배웠어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은 소중한 자원이고 이를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이제는 진짜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런 거리두기를 보고 이기적이 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비행기 안전수칙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감정 표현의 변화입니다. 이들은 예전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감정의 강도를 조절해서 표현해요. 마치 볼륨을 낮춘 라디오처럼 모든 감정이 한 톤 낮아진 것 같아요. 이건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많아요.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질투받았고, 슬픔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했고, 분노를 표현했는데 예민하다고 비난받았어요.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으로 보면 이들은 새로운 가면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가면은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감정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바깥에는 적당히 조절된 감정만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신나게 놀고 동료들과 속마음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적당히 참여만 하고 일찍 집에 가려고 해요. 농담도 적당히 웃어주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재미없어졌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처를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도움 요청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망설여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혼자 하려고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고집이 세다, 도움받는 걸 창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예요. 이들은 과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많아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했는데 거절당했거나 조건부로 도움을 받았거나 나중에 그 일로 뒤에서 험담을 들었던 거죠.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어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기꺼이 했지만 상대방이 항상 고마워하는 건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더 많은 걸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자립적인 태도는 필요한 성장 단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지나쳐서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웬만한 일들을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빠르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요. 이건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이들도 외로워해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느니 혼자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신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니까요. 다섯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애나 결혼에서도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전에는 감정에 휩쓸려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켰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요. 상대방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체크해요.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섣불리 뛰어들지 않아요.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움직여요. 때로는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실패를 피할 수 있어요. 융이 말한 직관과 감각의 균형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들은 이제 직관보다는 감각을 더 믿게 된 거예요. 직관으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이런 신중함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따져가며 사냐? 좀 더 마음을 열어봐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신중함이 생존 전략이에요. 더 이상 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6번째 특징은 완벽주의적 성향의 강화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져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으니 자신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통해 또 다른 실망이나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완벽주의는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완벽주의는 그림자의 투사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판과 실망을 내재화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가장 혹독한 비판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에서 이런 성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벽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완벽주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으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비판받을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7번째 특징은 감사의 표현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조심스러워졌어요. 과도한 감사 표현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자신이 더 많은 걸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줘도 과도하게 고마워하며 보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보답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요. 이건 냉정해진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융이 말한 상호성의 원리에서 보면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해요. 이들은 과거에 너무 많이 주거나 받기만 했던 불균형한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인간관계에서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들은 이 정의 무게를 너무 잘 알아요. 받은 정은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고 준 정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도 커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 주고받음을 좀 더 신중하게 조절하려고 해요. 8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전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고 평화로워해요. 이건 우울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융기 강조한 내향성의 가치를 이들은 발견한 거예요.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했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법을 배운 거죠.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이런 모습을 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걱정하기도 해요. 너무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사람들과 만나야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필수예요.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이 조용한 곳에서 회복하는 것처럼 이들도 혼자만의 시간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9번째 특징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요.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해요. 예전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수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요. 융기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에서 보면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거든요. 이들의 안 된다는 대답은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명확한 경계선 설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 없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이런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10번째 특징은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식적인 관계나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진짜가 아닌 것들,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려요. 대신 진정성 있는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회적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면 이제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임에만 참석해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거칠애보다는 진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융의 참자기 개념에서 보면 이들은 드디어 자신의 참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맞춰서 만든 가짜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변화는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무엇이든 맞춰주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이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결국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깊어요. 겉으로는 단순히 성격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관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들은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기존의 관계들이 흔들릴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길을 선택해요. 더 이상 가짜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니 물리적으로도 외롭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외로워요. 하지만 이 외로움은 이전의 외로움과는 질이 달라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홀로 서는 것을 선택한 외로움이에요. 전자가 절망적인 외로움이라면 후자는 성장을 위한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립은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집단의 가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을 견디고 넘어서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이런 개별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어울려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압력이 강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죄책감입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예전에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죄책감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거든요. 융기 강조했듯이 자기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타인 사랑도 불가능해요. 이런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또한 이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새롭게 경험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분노를 억압하고 참았다면 이제는 그 분노를 인정하고 느끼게 돼요.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의 선의를 이용했던 상황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상황을 허용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요.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보면 이런 분노는 억압되었던 그림자가 의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건강한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요. 중요한 건 이 분노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면서도 이들은 복수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대신 그 분노를 자신을 보호하는 힘으로 바꿔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내면의 변화와 함께 이들의 인생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평화와 안정이 더 중요해져요. 성공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요. 사회적 성취나 타인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만족과 균형을 더 중시하게 돼요. 물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얻어야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는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소극적이 됐냐?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해보다 자신의 내면 평화가 더 중요해요. 융기 말한 중년의 위기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에 집중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내면의 의미와 가치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변화는 바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관계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꿔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만 집중해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매우 신중해요. 상대방이 진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접근하는 건지를 꼼꼼히 살펴봐요. 표면적인 친절함에 쉽게 속지 않아요. 기존의 관계들도 재평가해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는 더욱 깊게 발전시키지만
일방적이거나 이용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요.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외로워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연애나 결혼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여겨요.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까다로워져요. 외모나 조건보다는 인격과 가치관을 더 중시해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봐요. 이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연애나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기다려서라도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의 태도도 변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회사의 분위기에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해요. 업무는 열심히 하지만 사적인 관계까지 깊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회식이나 야유회 같은 회사 행사에도 선택적으로 참여해요. 의무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거나 즐거울 것 같은 행사에만 참여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 소중해요. 승진이나 인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아요. 물론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건강이나 가치관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나 배우자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예전처럼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집안일에 관심을 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섭섭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사랑하려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의 요구에도 예전처럼 무조건 응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대답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가족도 챙기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방식도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면 이제는 자신도 돌보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자녀에게도 건강한 경계선과 독립성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긍정적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과도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반면 부모가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어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더 건강한 관계 방식을 배우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도움을 주던 사람이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더 독립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내 자신을 먼저 돌봐도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거나 변화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변화한 사람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변화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리듬을 중시해요. 바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선택해요. 효율성보다는 질을 추구해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요.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요. 휴식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해요. 예전에는 쉬는 것을 죄악시했다면 이제는 휴식이 필수라는 걸 알아요. 번아웃을 경험했거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일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요.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돈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더 많이 벌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켰다면 이제는 적당히 벌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해요.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더 중시하게 돼요. 소비 패턴도 변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충동적 소비는 줄어들어요. 대신 정말 필요하거나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에만 돈을 써요.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요. 예전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를 중요하게 여겨요. 정신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명상, 요가, 독서 상담 등을 통해 내면을 돌보려고 해요. 정신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시간 관계, 건강, 돈 등 모든 영역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일 거예요. 예전의 자신은 남을 돕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착한 사람으로 정의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사람, 경계가 있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때로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혼란은 성장의 신호이기도 해요. 기존의 좁은 정체성에서 벗어나 더 넓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체성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더 진짜 자신에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점차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변했다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게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변화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만나는 관계들은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관계라는 걸요. 또한 이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랑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겨요. 자기 사랑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융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이 더 좋았는데, 너무 차가워졌어, 이기적이 됐어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대부분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자신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해야 해요. 비록 자신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지지해 주어야 하는 거죠. 물론 변화하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해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의 대화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 있거든요. 책이나 강의 상담 등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융의 심리학이나 인간의 성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또한 창조적인 활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윤기 강조했던 능동적 상상법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죠.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예술적 표현을 통해 정화하고 통합할 수 있어요. 자연과의 교감도 중요해요. 산책, 등산, 바다보기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자연은 인간의 작은 고민들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성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융이 말했듯이 정신의 치유는 자연스러운 속도가 있어요. 마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자연스럽게 아물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요. 상처를 받기 전에 순진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진 새로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는 퇴보가 아니라 진화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표면적인 친절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쉽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들의 도움이나 조언은 예전보다 더 가치 있어질 수 있어요.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도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주어지는 도움이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도 존중할 줄 알게 돼요. 자신이 경계선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갈등 상황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무조건 참거나 폭발하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더 성숙하고 안정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예전에 활발하고 사교적인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깊이와 진정성을 갖게 된 거죠.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보면 이들은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사회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일시적인 단절일 수 있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은 후에는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이라는 문화적 가치와의 조화예요. 한국인에게 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개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정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개입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건강한 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을 더 의미 있게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함부로 주어지는 호의보다는 신중하게 주어지는 도움이 더 가치 있으니까요. 또한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별화를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과 다르다, 튀어 보인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개별화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다움을 찾는 과정이에요. 자기다운 삶을 살 때야말로 사회에도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남의 기대에 맞춘 삶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특성을 발휘하는 삶이 모두에게 더 유익하니까요.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내심이에요. 자신의 변화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견뎌내는 인내심, 새로운 자신에게 적응하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컴패션, 즉 자기 연민도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고 마치 좋은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야 해요. 또한 작은 성장과 변화에도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 이번에는 화가 나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같은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축하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편안한 옛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너무 외로운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큰 변화에는 항상 불안감이 따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결정해야 해요.
융이 강조했던 것처럼 개성화는 개인적인 여정이에요.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들도 성장의 일부예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느끼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압도되지는 않도록 해야 해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 심호흡 등의 방법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거죠. 또한 이런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찾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관심사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탐색할 수 있어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전에 못 해봤던 운동이나 예술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자아를 확장시키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창조적인 활동은 내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동안 억압되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진짜 자신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아직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때로는 실수하고 흔들리는 모습도 모두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에요.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은 매우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들은 더 건강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했냐? 예전이 더 좋았다는 말보다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응원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편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이해와 지지가 있을 때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관계 속에서 천천히 성장해갈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융심리학에 기반한 분석적 심리치료는 이런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개성화 과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상담사나 치료사는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신이니까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빠른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힘든 날에는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성장의 일부예요. 완전히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가끔 흔들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진정한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한 번의 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각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의 변화들도 더 잘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고통과 혼란이 훗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누군가 어려워하거나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융기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성장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따뜻함은 예전과는 다른 질감을 가져요. 표면적이고 습관적인 친절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는 진정한 따뜻함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따뜻함이 더 치유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비록 일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용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외로움을 감수하는 용기,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용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 끝에는 더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다운 삶, 진정성 있는 관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